네, 안녕하세요. 저는 종로학원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있는 김찬영이라고 합니다. 이제 다들 수능 시험을 끝나고 나신 다음에 이제 각자 채점을 하시면서 이제 초조한 마음으로 이제 결과를 기다리고 계실 텐데요. 일단 요번 수능 시험 같은 경우는 국어도 그렇고 수학도 그렇고 좀 어려웠다라는 평가가 대다수인데 영어 역시도 상당히 좀 어려운 시험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작년 수능 시험하고 비교했을 때는 좀 더 까다로운 편이었고요. 올해 이제 9월달 평가원 시험이 상당히 어려운 쪽이었고 실제로 1등급의 퍼센테이지가 4% 정도밖에 안 되는 좀 어려운 시험이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때랑 좀 비슷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전반적인 출제 경향 자체가 킬러 문항은 없어졌지만 지난 9월달 평가원과 마찬가지로 각각의 문제들이 선지에 대한 해석이라든지 답에 대한 명확한 근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찾는 것들이 생각보다 좀 상당한 난이도나 아니면 집중력과 독해력을 요구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문제들에 조금 어려움이 있으셨을 것 같고 특히나 이제 시간이 부족하신 학생도 상당히 많았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은 제가 몇 개의 문항들을 설명을 하면서 어떤 식으로 문제를 풀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총평을 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처음에 저희가 해결할 문제는 바로 21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일단 21번 문제 같은 경우 함의 추론 문제고요.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전반적인 이제 대입 파악 문제라고 하는 뭐 주제, 제목 이런 유형의 문제들과 마찬가지로 이 글에서 하고자 하는 얘기를 파악하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한 유형의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일단 이 글 같은 경우에는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내용이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되게 어디서 많이 본 듯한 이런 식의 설명들이 나오는 글이라서 내용은 파악하지만 실제로 선지를 해서 답을 고르기엔 좀 생각보다 쉽진 않았을 것 같은데요. 일단 첫 번째 문장을 보시면 이 첫 번째 문장이 이 글 전체의 전반적인 주제의식들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문장을 보시면 너의 집중력을 이제 주의 집중력을 집중하는 방식이 너가 스트레스를 다루는 방식에 되게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일단 얘가 글의 전반적인 주제 문장을 나타낸 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이 글은 이제 앞으로 어떤 내용을 다룰 거냐? 주의 집중력의 방식과 그 다음에 바로 스트레스의 대처법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될 거다라는 걸 첫 문장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죠. 이 두 가지를 이제 중심으로 글이 돌아갈 겁니다. 처음에 보시면 스캐터드 어텐션이라고 해서 주의 집중력이 분산된 거죠. 우리가 주의 집중력을 분산하게 된다면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능력이 좀 줄어들게 된다라고 했었고요. 왜냐하면 너가 너무 주의 집중력에 너무 좁은 부분에 집중하다 보면 너는 경험에 되게 안 좋은 측면들만 강조하게 될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의 집중의 방식 중에서 이제 좁은 부분에 그렇죠? 우리가 시야가 좁아지는 거죠. 이게 시야가 좁아지는 경우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거고요. 첫 번째 파트에서는요. 이게 스트레스에 대처해서 되게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 그러니까 마이너스의 부정적인 효과를 미친다라고 일단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넘어가게 되면 하지만 너의 관심의 어떤 스팟라이트이 되게 넓어지게 되면 너는 좀 더 쉽게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서 앞에 거랑 정반대되는 내용을 얘기를 해주고 있대요. 실제로는 이 이후로는 계속해서 이러한 내용의 반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반면에 시야가 넓어지게 되면 경우에는 스트레스 해소에서 되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실제로 그 뒤에 있는 부분은 전부 다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다 일일이 설명을 드리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두 가지 내용들을 반복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 보면 뭐 여기까지는 이제 스트레스의 시야가 넓어지는 경우의 장점인 거고요. 여기를 보시면 네로 포커스라고 해서 시야가 좁아지는 경우죠. 이렇게 되면 스트레스 레벨이 되게 높아진다라고 얘기했었고요. 또 반면에 시야가 넓어지게 되면 우리가 스트레스 레벨은 다시 떨어지게 된다고 해서 이 글의 내용들이 지금 반복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건 시야가 좁아지게 되면 스트레스를 제대로 대처할 수가 없고요. 반면에 시야가 넓어지는 경우에는 스트레스의 대처가 조금 더 용이해진다라는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는 이 밑줄 친 함의 추론 부분들을 보면 이렇게 설명이 됩니다. 이것은 마치 너 자신을 non-stick frying pan이라고 해서 잘 달라붙지 않는 프라잉 팬이라고 설명하고 있죠. 이거로 변모하는 거랑 마찬가지라고 얘기를 했는데 일단 첫 번째 단락 여기까지만 보게 되면 non-stick frying pan이 설명하는 게 뭔지를 잘 이해하기가 쉽진 않습니다. 근데 뒤에를 보면 너는 달걀을 여전히 프라이 할 수는 있겠지만 달걀이 팬에 들러붙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어요. 일단 이 부분에 체크를 해두시면
우리가 뭐 집에서 요리를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뭐 프라이팬에 요리할 때 달라붙는 건 결코 좋은 일은 아니겠죠, 그렇죠? 근데 얘 같은 경우는 달라붙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얘는 뭔가 긍정적인 측면을 설명하고 있는구나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글은 아까 우리가 봤지만 그래서 전반적으로 두 가지를 대비해 설명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시야가 좁아지는 경우에 안 좋아진다. 반면에 시야가 넓어지는 경우에는 스트레스를 제대로 대처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 밑줄 친 부분의 바로 뒷문장에서 non-stick frying pan이라고 하는 것들이 되게 긍정적인 측면을 설명하고 있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글에서 얘기를 하는 건 스트레스의 대처법 중에서 시야가 좀 더 넓어지는 경우를 얘기를 하는 거구나라는 거를 밑에 있는 부분들을 통해서 충분히 추론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될 건 시야가 넓어져 가지고 스트레스를 잘 대처할 수 있어요 정도를 찾아주시면 된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거고요. 이 글의 내용들을 쭉 보시면 알겠지만 시야가 넓어진다라고 하는 것들에 해당하는 것들은 크게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일단 2번 보기가 있고요. 2번 선지가 있고 그 다음에 4번 선지 정도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만약에 시야가 넓어진다라는 측면에 너무 집중하게 되면 2번이 바로 그게 아닌가? 왜냐하면 한 사람의 관점을 되게 넓힌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러면 뭔가 얘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시기가 쉬울 수가 있는데 그 뒤에 있는 거 보면 사람들이 시야를 넓히는 이유가 바로 뭐냐? 스트레스의 원인을 발견하는 건데 이 사람 같은 경우 스트레스의 원인을 발견하려고 시야를 넓히는 건 글의 전반적인 내용과는 맞지가 않겠죠. 우리가 사실 원인을 밝히기 위해서 신경을 쓰는 건 오히려 시야가 넓어지는 것과는 반대되는 개념이 되겠죠. 그래서 2번 보기 같은 경우는 요 맥락 안에서 모순이 되기 때문에 얘가 아니고요. 밑에 있는 4번 선지를 보시게 되면 경험에 대해 더 큰 견해를 갖는 거죠. 이게 바로 뭐죠? 시야를 넓히게 되는 거죠. 어느 수준이냐? 그래서 스트레스를 주는 측면들을 넘어서서라고 했으니까 스트레스를 주는 측면들을 넘어서 다른 여러 가지 측면들을 바라보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얘기를 하고 있는 시야가 넓어진다라고 하는 부분에 가장 더 적합한 거는 바로 4번 보기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글 같은 경우에는 시야가 넓어지고 좁아지고 이 두 가지 개념을 서로 비교하며 설명하는 동시에 이 non-stick frying pan이라고 하는 게 시야가 넓어지는 측면을 설명하는 건데 그 중에서 우리를 좀 헷갈리게 할 만한 매력적인 오답도 좀 있다.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좀 어려워할 수가 있었던 그런 유형의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4번으로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1번 문제 다음으로 설명할 글은 24번 문항인데요. 사실 24번 문항이 학생들에 따라서는 좀 쉽다 이렇게 느껴지는 학생도 있었을 거고 또 어떤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의미하는 게 도대체 뭐지? 얘가 무슨 얘기를 하는 거지? 이런 식의 개념들을 가지시는 의구심을 가지는 그런 경우 좀 있었을 것 같은데요. 글의 내용들을 보면 전반적으로 보자면 상당히 많은 부분에 할애해서 이 오버 투리즘에 관련된 내용들에서 특히나 이제 사람과 장소들에 대한 개념을 쭉 설명하는데 그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들도 있다라고 하는 이런 내용을 설명하기 때문에 이게 글의 내용의 흐름이 잘못 이해하시면 좀 중간에 바뀐다 이렇게 오해하실 수도 있어요. 일단 이 글에 가장 중요한 키워드를 딱 3개만 뽑아보자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오버 투리즘, 그 다음에 people, 그 다음에 place가 되겠습니다. 이 3가지 키워드가 제일 중요하고요. 사실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문제를 되게 쉽게 접근하는 방식 중에 하나는 이 글에서 얘기를 하는 소재들이 무엇이냐, 다시 말하면 이 글에서 반복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키워드가 무엇일 거냐, 여기에만 집중하시면 사실 이 3가지 키워드를 다 충족시켜주는 보기는 선지가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문제를 푸신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의외로 되게 간단하게 풀렸을 수도 있고요. 반면에 이걸 내용을 하나하나 다 따라가면서 이해하려고 하셨던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글의 내용을 놓쳐서 오히려 더 문제를 어렵게 푸셨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처음에 보면 이제 오버투리면서 과잉 우리가 여행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한 장소에 되게 몰리는 걸 얘기를 하는 건데 이 오버 투리즘의 개념이라고 하는 건 사람과 그 다음에 장소에 관련된 가정들에 달려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일단 오버 투리즘 얘기를 일단 해주고 있고요. 이거에 해당하는 바로 사람 그리고 장소 이거에 관련된 개념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사람과 장소라는 개념들은 여기 설명이 나와 있지만 되게 명확하죠. 뭐 사람이 누군지 모르는 경우도 없고 장소가 무엇인지 모르는 경우도 없고 우리가 이 두 가지들은 분명히 명확한 역할들을 분명히 가지고 있죠.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 clearly defined, demarcated라는 표현 자체가 전부 다 명료하게 설명이 되어 있다는 건데 실제로 그 뒤에서도 보면요.
사람들은 bounded social act라는 bounded라고 하는 건 이건 제한된 이라는 뜻이거든요. 제한됐다는 얘기는 경계선이 되게 명확하다는 얘기고요. 이 뒤에도 장소도 이와 마찬가지로 되게 명확한 경계를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사람과 장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보통 얘네들은 되게 명확하게 규정이 돼 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무슨 말인지 모를 수가 없다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보통 오버 투어리즘 얘기를 할 때는 장소에 사람이 넘치면 그게 바로 오버 투어리즘이 되겠죠. 다만 여기 중간에서 이제 이런 의구심을 얘기를 해주는데 그러면 장소가 사람으로 가득 차 있다라는 건 과연 무슨 개념이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거에 대한 답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 오버 투어리즘을 얘기를 하게 되면 수용 능력은 제한되어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실제로는 더 많은 사람들을 받아줄 수 없는 경우들, 이런 경우들이 가장 대표적인 오버 투어리즘의 사례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지역엔 100명의 사람밖에 들어갈 수가 없는데 관광객이 여기에 뭐 1000명이나 2000명이 몰리게 되면 명백하게 오버 투어리즘이 되겠죠. 그래서 오버 투어리즘이라고 하는 건 사람의 장소의 수용 능력에 비해서 사람이 너무 많은 걸 얘기를 한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의 사례로 에펠탑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근데 여기 중간에 보면 however라고 하는 역접의 단어가 한 번 나옵니다. 그렇죠? 여기에 체크가 일단 돼야 되겠고요. 여기서부터 이 집중을 해주시면 이 글에서 얘기를 하고자 하는 바를 좀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죠. 근데 우리가 보통 이제 모든 장소들이 다 마찬가지지만 뭐라고 얘기했냐? 상황이라고 하는 건 생각처럼 이렇게 단순하지 않다고 얘기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things become more complex라는 표현이 나오죠. 상황은 훨씬 더 복잡하다는 얘기는 뭐냐? 우리는 오버투어리즘이라고 하는 걸 보통 장소의 수용 능력에 비해서 사람이 많은 걸 오버투어리즘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과연 맞냐라고 했을 때 상황이라는 건 생각보다 좀 더 복잡하다라고 얘기를 해줬고요. 그 복잡하다에 대한 설명이 바로 이 뒷부분에서 나와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뒷부분에서 설명이 뭐라고 얘기했었냐? 과도하다 내지는 우리가 넘친다 이런 것들은 상당히 주관적이라고 했습니다. 주관적이라고 하는 건 객관적으로 설명하기가 좀 어렵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수용 능력 말고도 다른 측면들과 연관된 경우들도 대단히 많다라는 거죠. 우리가 흔히 100명의 수용 능력 있는 장소에 200명이 방문하면 오버 투어리즘이라고 생각하는 그게 과연 맞냐라는 게 이제 이 글의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실제로 이 글 같은 경우 상당히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오버 투어리즘에서 사람과 장소라고 하는 것들이 갖고 있는 의미와 그 다음에 이 둘의 관계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과는 현실은 조금 다르다. 그러니까 굳이 따지면 이 글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는 통용과 반박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단순하게 장소의 수용 능력에 비해서 사람이 많은 거를 오버 투어리즘이라고 할 수는 없다 정도가 이 글의 전반적인 주제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however라는 however는 한 번밖에 안 나오지만 앞에 보시면 이게 원래 지문을 보시면 여기 또 중간에 but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얘는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 건가 이렇게 놓치시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글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렸던 이 글의 가장 중요한 세 가지 키워드 다시 말하면 over tourism과 people 그 다음에 place 이 세 가지 키워드를 잡으시면 문제를 보시면 선지를 보시면 알겠지만 실제로 이 세 가지 키워드를 다 만족시켜주는 보기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어디 있죠? 바로 요게 있죠. 그죠? over tourism, people, place 이런 세 가지 키워드들이 그대로 나와 있기 때문에 만약에 키워드에 집중해서 이 문제를 풀었던 학생들이라면 의외로 쉽게 풀렸을 수 있다. 왜냐하면 아까 봤던 이 21번 문제랑 다르게 얘는 이 세 가지 키워드를 다 충족시켜준 또 다른 보기가 없기 때문에 흔히 얘기해 이제 매력적인 오답은 없는 거죠. 다만 이제 글의 내용을 하나하나 다 일일이 디테일하게 파악하시는 분들에게는 조금 헷갈릴 수도 있는 그런 문제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요 답안지를 선지를 보게 되면 오버 투어리즘이라고 하는 거는 단순하게 사람과 장소의 문제는 아니다라고 했었죠. 아까 얘기했지만 수용 능력에 비해서 사람이 많다고 해서 이게 꼭 오버 투어리즘은 아니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답은 5번이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 문제 같은 경우는 이런 키워드들을 잘 찾으셔서 문제를 푸셨다면 오히려 좀 더 쉽게 해결할 수도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 문제고요. 그 다음에 29번 어법 문제입니다. 사실 어법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실제로는 이제 어느 정도의 오답률이 되는지는 확인을 못하고 들어왔는데 올 한 해 내의 추세를 보면 사실 어법 문제의 정답률이 그렇게 높았던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어법 문제라고 하는 건 또 한 문제밖에 안 나오다 보니까 왠지 이제 가성비가 좀 떨어진다 이런 생각이 드셔가지고 공부를 안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이제 고3이나 재수생들 정도 되면 내신 공부를 많이 안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어법을 좀 소홀하게 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법 문제의 오답률이 좀 높은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이번 수능 문제 좀 특히할 만한 사실은 뭐냐, 6월달 평가원 이래로 6월, 7월, 9월, 10월 달에 나왔던 이 4번의 모의고사 문제들이 전부 다 동사 찾기가 답이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거기서 조금 탈피했다 정도가 좀 다른 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일단 하나하나 문제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보시면 1번의 스밍이 나오죠. 얘는 누가 봐도 뭐냐, 바로 동사 찾기 문제가 되겠죠. 이 자리가 동사냐 아니냐를 판단하시면 되는 건데, 문장 전체의 구성을 쭉 보시면 알겠지만 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보시면 되겠죠. from부터 쭉 보면 여기 안에 이제 문장의 구조를 봤을 때 이 문장 안에 접속사랑 관계사가 딱 한 개가 있습니다. 대시 있겠죠. 그렇다는 얘기는 이 문장의 동사는 2개가 필요하다. 뭐 동사 찾기 문제에서 동사의 수를 확인하는 가장 중요한 지표가 접속사나 관계사의 수에다가 하나를 더해주는 거다라고 하는 이 정도의 공식은 다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대시 있으니까 동사를 2개 써주면 되는데, 여기에 일단 will orient라고 하는 동사가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이 대절 이하에 are라고 하는 동사가 이렇게 하나가 더 있습니다. 따라서 이 자리는 동사 자리가 아니겠죠. 그러면 seeming이라고 하는 분사를 써주는 건 큰 무리가 없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일단 1번은 합격이 되겠고요. 2번 문제를 보면 위치죠. 이게 수능 문법이라든지 아니면 고등학교 전체 문법 내에서 되게 중요한 완문과 불완문의 차이를 물어보는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일단 위치라고 하는 관계대명사 나왔기 때문에 뒤에 있는 문장은 무조건 불완전해야 되는데, 얘를 잘 따져보시면 they라고 하는 주어가 있고요, have라고 하는 동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some difficulty라고 하는 목적어까지 완벽한 형태의 문장이죠. 그래서 얘는 완벽한 형태의 문장 구조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뭐 다른 걸 둘째 치고라도 얘는 위치라고 하는 관계대명사가 오는 건 안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얘는 위치를 써주면 안 되고 얘를 with which라고 하는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다시 말하면 관계 부사 비스무리한 걸로 고쳐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실 때는 여기 전치사가 with가 올 건지 뭐 in이 올 건지 이런 것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죠. 다만 뒤에 있는 문장이 완벽하기 때문에 위치라고 하는 관계대명사가 올 필요는 없겠구나 정도까지만 아셔도 됩니다. 3번의 do는 이거는 이제 중학교나 고등학교 문법에서 나오는 이제 강조의 do라고 하죠. 뒤에 이제 succeed라고 하는 동사를 강조해주는 용도로 써주는 거고요. 얘는 강조의 do라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정도를 기억하시면 될 거고, 아마 아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얘는 3번은 그래서 괜찮고요. 그 다음에 4번으로 넘어가면 도지죠. 얘가 이제 보통 고등학교 문법 내에서 되게 많이 나오는 수의 일치 문제, 그것도 뭐냐, 명사와 대명사의 수의 일치죠. 사실 이 명사와 대명사의 수의 일치 문제는 제 기억에 10월달 교육청 모의고사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아마 풀어보시는 분들이라면 좀 익숙할 수 있어요. 수의 일치 중에서 명사와 대명사의 수의 일치고요. 얘는 도지가 가르치는 말이 단수일 거냐 복수일 거냐를 찾아보시면 되는데, 앞쪽으로 쭉 보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뭘 할 수 있냐, 그들 자신의 어떤 운동학적인 경험들, 신체 운동의 경험들과 다른 사람들의 그것들이죠. 그럼 이제 비교의 대상이 뭐냐, their own과 on 뒤에 오는 kinesthetically experienced bodily movements라고 해서 여기 치로 끝나죠. 복수로 끝나죠. s가 붙었기 때문에 복수가 되죠. 따라서 얘는 앞에 있는 movements를 받아주는 거기 때문에 대시 아니라 도지를 써주면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 문제고요. 5번 문제 같은 경우는 to be라고 하는 투부정사가 나왔는데, 이 문제에서 원래 요구하는 바는 이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얘는 이제 문장의 전체적인 구조를 보시면 여기 앞에 whom이라고 하는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사용됐죠. 실제로는 they, judge, to be라고 하는 요 구조 사이에 여기 원래는 목적어가 들어가 줘야 되는 구조고요. 이렇게 이제 목적어가 있다라고 치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호의 5형식 구조가 되죠. 이 목적격 보호의 5형식 구조에 가장 많이 오는 건 이제 보통 투부정사죠. 그죠? 예외적으로 동사 원형, 이제 원형 부정사 이런 애들이 와주는데, 이게 중학교나 고등학교에 올라오면 되게 많이 나오는 문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제 이거를 기억하신 분들 같은 경우 to be를 써주는 건 괜찮겠구나. 왜냐하면 judge라고 하는 동사의 목적격 보호 자리에는 얘는 어쨌든 사역이나 지각 동사는 아니죠. 우리가 보통 동사 원형이 온다고 알고 있는 걔는 아니기 때문에
투부정사를 써주는 게 맞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겠고요. 만약에 나는 이런 것까지 다 알기는 쉽지 않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어떤 거를 그냥 준용해서 이 문제를 접근해 주시면 되냐, 그냥 얘랑 똑같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어요. 얘랑. 이 자리가 동사냐 아니냐 요걸 판별해 주는 문제라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되면 이제 아까랑 똑같아지죠. whom이라고 하는 관계대명사가 하나가 쓰였기 때문에 이 문장 안에 동사는 2개가 필요한데, 일단 여기에 하나가 있고요, 씀에. 그 다음에 judge라고 하는 동사가 이렇게 하나가 더 있죠. 그럼 이 자리는 동사가 필요 없는 자리죠. 그렇기 때문에 뭐 동사가 아니면 뭐 준동사 중에 아무거나 써도 상관없다, 이런 방식으로 접근해 주시게 되면 얘도 괜찮겠구나라고 생각하시고 문제를 풀어줄 수 있어요. 그래서 어법 문제를 되게 잘 아시는 분들은 이렇게 따져서 푸는 게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가급적 문제들 좀 단순화시켜서 이해하시는 게 어법 문제를 푸는 데 조금 더 도움이 될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얘는 요 정도. 그래서 아마도 이제 완문 불완문 문제를 이제 간만에 나왔기 때문에 이게 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이거나 아니면 강조해도를 잘 모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문제가 조금 헷갈릴 수도 있겠지만, 그냥 꾸준하게 문법 문제를 좀 공부하셨고, 그다음에 이런 동사 찾기라든지 완문 불완문과 같은 기본적인 부분들에 집중해서 문제를 봐주시는 분들이라면 그렇게 어렵진 않게 풀리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3번과 34번인데 사실 33번과 34번 문제는 늘 오답률이 높은 문제예요. 근데 그거는 뭐 문제 자체가 어려운 것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또 많은 학생들이 시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문제를 풀 시간이 없었다, 뭐 이런 이유 때문에 요 문제들은 좀 찍고 넘어가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도 이제 몇몇 학생들하고 연락을 해봤는데 이번 시험 자체가 전반적으로 되게 쉽게 풀리는 문제들이 많지 않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이제 소요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빈칸 문제들, 그러니까 특히나 33번과 34번 같은 고난도 빈칸 문제들까지 풀기에는 시간이 좀 부족한 그런 부분들도 꽤 많았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이 33번과 34번 문제를 보게 되면 어떤 느낌이 들었냐 하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9월달 평가원에 나왔던 33번, 34번 문제랑 되게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그래 전반적인 내용을 이해하려면 무슨 말인지 충분히 알겠어. 하지만 이거에 대한 답의 근거를 찾아서 답을 정확하게 찾기까지는 생각보다 쉽지 않다. 특히나 33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래 내용을 읽어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지는 아마 않으실 거거든요. 아마 뭐 풀어보신 분들이라든지, 풀어보신 분들이라면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아마 아실 거고요. 혹시라도 시간이 없어서 못 풀어보신 분들이라면 한번 시간 내서 한번 글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럼 얘가 무슨 말을 하는지는 사실 잘 모르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얘는 무슨 말인지는 알겠다. 하지만 이 빈칸에 들어갈 게 과연 뭐지? 이런 생각을 가지시기에 딱 좋은 문제고요. 그런 의미에서 9월달 평가원에 나왔던 33번 문제랑도 좀 비슷하죠. 일단 글의 전반적인 내용들을 보면 사람들에게 이제 실험을 한 거예요. 심리학 실험에서 사람들에게 사람들의 얼굴을 이게 보여줘요. 보여준 다음에 이 사람의 마음이라든지 아니면 감정 상태는 과연 어떻겠니? 라는 걸 이제 물어본 거죠. 그쵸? 근데 우리가 이런 문제들은 예전에 출제된 적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사람의 얼굴만 봐서는 이 사람의 감정을 파악하기는 상당히 쉽지 않죠. 실제로 이 글의 내용을 보면 이 실험 결과가 상당히 믹스하다라는 표현을 써줬습니다. 여기 믹스라는 단어 체크 한번 하시고요. 믹스라는 단어는 어떤 표현이냐라고 하면 얘는 혼재되어 있다는 거고요. 사람들의 반응이 엇갈렸다는 겁니다. 반응이 엇갈렸다는 얘기는 뭐죠? 정확하게 사람들의 감정을 파악할 수가 없었다가 되겠죠. 그렇죠? 실제로 우리가 그 뒤에 내용들을 쭉 보잖아요. 보시면 이제 사람들에게 되게 다양한 감정들을 보여주고 얼굴들이 이제 다양한 감정들을 나타낸 얼굴을 그리게끔 한 건데, 여기에서 놀라운 건 당연히 블랭크였다라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 이제 이걸 찾아줘야 되겠고요. 그 뒤에 있는 문장들을 보면 어떤 내용들이 나오냐? 그 뒤에 있는 내용들을 보시면 우리가 이것들에서 빠져있는 부분들은 뭐냐? 바로 감정을 되게 명확하게 만들어주는 세팅과 상황들과 맥락들이 빠져있다 이거죠. 이제 앞에 있는 내용과 이제 연결이 되는 거죠. 사람들한테 얼굴만 보여주고 감정을 판단하라고 했더니 감정의 판단이 잘 안 됐었죠. 그러면 마찬가지로 감정을 명확히 나타내주는 상황과, 그렇죠? 세팅과 설정과 맥락들이 빠져 있다면, 컨텍스트가 빠져 있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당연하게도 감정이 파악하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그 뒤로는 이제 우리가 이 사회적인 맥락이라든지 세팅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설명을 해주는 건데,
실제로 우리가 이 사람이 누군지, 얘가 다른 사람들은 누구인 건지, 그죠? 관계는 어떤 건지, 그죠? 이 상황 내에서 중요한 건 뭔지 이런 것들을 다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 우리가 그림에서 마찬가지로 일상생활에서도 우리가 얼굴만 마주하는 경우는 없다 이거죠. 얘 뭐 몸짓이나 아니면 그 상황이라는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다 중요하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맨 마지막에 보시면 사람들에 대한 이해라고 하는 것들은 단순하게요, 예, 사회적이거나 인간적인 상황으로부터 고립될 수 없다고 얘기했어요. 아까 얘기했던 바로 그거죠. 그러니까 이 글의 내용을 이제 쭉 정리를 하면 바로 이렇게 정리가 될 거예요. 세팅과 컨텍스가 없으면 사람의 감정을 제대로 파악하기가 어렵답니다. 어렵다. 예. 글의 내용은 이거예요. 실제로 이거는 뭐 글의 내용 자체가 어려운 건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 내용들은 다들 파악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제 그러면 이제 빈칸에 들어갈 게 문제인 건데, 자 여기서 보면 아까 이제 얘 같은 경우 이제 원래대로 돌아와야 되는데 세팅과 컨텍스가 없으면 감정을 파악하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글의 내용이죠. 근데 아까 얘기했지만 이 사람들한테 감정을 나타내주고 보여주고 글이라고 했는데 거기서 뭐가 빠져 있었다? 바로 세팅과 컨텍스가 없었죠. 그러면 그 결과로서 올 수 있는 건 바로 뭐냐? 감정을 파악하기가 어렵다가 되겠죠. 그렇죠?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이게 일종의 순환 논법 같긴 한데 사람들한테 맥락을 보여주지 않으면 감정을 파악할 수 없어요. 예. 왜냐하면 우리는 사람들의 감정이나 이런 것들을 파악할 때 맥락이 되게 중요하거든. 그러면 맥락이 빠져있으면 감정을 파악하는 건 당연히 어렵다라는 결론에 올 수가 있겠죠. 여기에 들어갈 건 이제 감정을 파악하기가 어렵답니다. 아마 이 정도까지 내용들은 대충 파악하셨을 것 같고 이제 그 다음에 선지 내에서 감정을 파악하기가 어렵다를 고르면 되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 얘 같은 경우에는 밑에 있는 선지들을 보셔도 알겠지만 감정을 파악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선지가 우리 눈에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쏙 드는 그런 선지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일단 뭐 감정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내용이 있나? 이런 걸 살펴보면 사실 없다 이거죠. 일단 1번부터 이런 경우에는 그럼 이제 문제를 어떻게 접근하셔야 되냐? 내가 그러면 감정을 파악하기가 어렵다란 이 내용을 바로 1대1로 매치시키기가 어렵다면 그때는 소거법을 활용해 주신 것도 일종의 방식일 수 있겠죠. 일단 첫 번째 보기부터 쭉 보면서 이제 과연 이게 우리가 의도하고 있는 그 답과 맞는지를 한번 점검을 해보자 이거죠. 첫 번째 걸 보시면 그 감정들 모두가요, 그들이 의도된 감정과 일관성 있게 매치가 된다, 일치한답니다. 그럼 이거는 뭐죠? 감정이 파악이 된다는 얘기죠. 글의 내용과 일단 정반대입니다. 1번은 당연히 안 되겠고요. 자, every one of them was illustrated with photographic precision이라고 해서 이들 각각이요, 사진과 같은 정확성을 가지고 묘사가 된다고 했었죠. 감정이 정확하게 묘사가 되면 감정이 파악이 된 거겠죠. 그리고 얘는 1차원적으로 베끼냐 안 베끼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감정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다는 내용과는 일단 안 맞습니다. 얘도 탈락이 되겠고요. 자, 그들 각각은요, 그것 자신의 사회적인 내러티브를 되게 명확하게 보여준다고 얘기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팅과 컨텍스트가 지금 없는 상황이에요. 얼굴 표정만 보여줬는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쵸? 얘는 당연히 얘도 안 되겠죠. 4번을 보시면 그들 중 대다수들은요, 독특한 특징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여진다는데요. 이것도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 특정한 감정이라고 하는 게 얘의 독특한 감정을 나타낸다는 건 우리가 걔를 제대로 파악한 거겠죠. 여러분들이 어떤 친구를 설명할 때 이 친구 안에 갖고 있는 독특한 특성을 묘사할 수 있다라고 하면 친구를 제대로 알고 있는 거죠. 따라서 얘도 글의 내용과는 안 맞습니다. 답은 얘도 안 되고요. 그럼 남는 건 하나밖에 없죠. 답은 바로 5번입니다. 자, 5번을 보면 이제 문제는 뭐냐? 이게 아무리 뜯어봐도 내가 생각했던 감정을 파악하기는 어렵다라는 것과 이게 매치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는 게 사실 문제인 거죠. 보시면 이들 중 많은 애들은요, 감정들 중 많은 애들은요, 손실 없이 다른 감정으로 대체될 수 있답니다. 자, 손실 없이 다른 감정으로 대체될 수 있다는 얘기는 뭐죠? 다른 애들과 바꿔치기를 해도 큰 무리가 없다죠. 그쵸? 그러면 A랑 B를 바꿔도 잘 모르고 B랑 C랑 바꿔도 잘 모르고 C랑 A랑 바꿔도 우리가 잘 모른다는 얘기는 뭐냐? 얘를 제대로 모르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쵸? 그래서
이 글 같은 경우 그냥 봤을 때는 답과는 되게 거리가 먼 것처럼 보이지만 내용을 하나하나 뜯어보면 얘가 얘로 바뀌고 얘가 얘로 바뀌어도 큰 차이가 없다라는 건 어차피 이 친구들은 제대로 명확하게 분절되지 않는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얘기를 하고 있는 감정이 잘 파악되지 않는다 내지는 명확하게 인지되지 않는다 이런 내용과 같은 거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차근차근 따져보면. 근데 아마도 이걸 문제를 푸실 때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답에 접근하는 건 상당히 쉬운 일은 아니고요. 얘는 그러면 이제 문제를 풀어줄 때는 어떻게 하냐? 결국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 속어법을 통해서 답에 다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답에 다다르셔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도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문제가 여러분들에게 되게 까다롭게 느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정작 내가 답은 알고 있는데 뭐가 들어갈지는 알겠는데 답을 찾기가 어려운 경우, 그렇죠? 우리가 이미 9월달 평가하는 시험에서 경험했던 바로 그것과 똑같은 어려움을 주는 그런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4번이고요. 사실 34번 같은 경우에도 33번과 이제 비슷한데 34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아마도 제가 느끼기에는 대충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다. 하지만 정확하게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고 더더군다나 그러다 보니까 빈칸에 들어갈 말은 더더군다나 뭔지 모르겠다. 아마 이런 반응들을 많이 느끼지 않으셨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 이 글 같은 경우는 이제 사람들이 이제 대중교통을 교통을 이용하는 이제 방식에 대한 설명이거든요. 그래서 이 글의 내용, 이 문제를 조금 더 쉽게 접근해 주실 때는 어떤 식으로 접근하셔야 되냐? 사람들이 이제 대중교통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경험하느냐 이쪽에 집중하시면 의외로 문제가 쉽게 풀리고요. 만약에 그런 게 아니라 이 내용을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다 뜯어서 보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의외로 문제가 더 안 풀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보면 뭐 사람들이 걷거나 아니면 뭐 운전을 하거나 아니면 교통카드 뭐 저처럼 지하철 타고 다니시는 분들은 대중교통 환승할 수도 있겠죠.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집 밖을 나서는 순간부터 대중교통 전문가로서 자신을 여길 수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쉽게 얘기하면 이걸 다른 말로 하면 교통을 이용하는 모든 사람은 다 교통에 대한 자신만의 생각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녀가 도로를 바라보는 방식, 다시 말하면 이제 대중교통이라든지 도시를 바라보는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됩니다. 얘가 이제 어떤 거와 관련된 얘기인데, 자, 이 뒤에서 내용을 쭉 보잖아요. 쭉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 그래서 우리는 아주 선의를 갖고 있고 되게 이제 민주적이고 어떤 시민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는 시민들이 서로 논쟁을 벌이게 되고요. 그래서 뭐 학교 강당에서 일어나는 뭐 우리가 반상회 같은 개념이라든지 도서관이 이 교회에 있는 저쪽 뒷방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에서 지역의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서로의 대중교통의 제한에서 되게 많이 싸우게 된다는 얘기 있습니다. 여기를 보시면 arguing past라는 표현도 나오고요. contentious, open contentious, 논쟁이 많은 토론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일단 대중교통에 대해서 사람들이 서로 되게 많은 견해들과 많은 이견들을 갖고 있다는 걸 여기서 일단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쪽에서 모든 이런 교통이라고 하는 건 지역적이고 대단히 개인적이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로컬과 그 다음에 personal이라는 단어 체크 한번 해두시고요. 이 문장의 밑줄을 쭉 커주셔도 되겠어요. 자, 일단 이 글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건 교통, 그쵸? transportation, 운송, 이제 이런 것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 대단히 지역적이고 그리고 개인적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당연히 지역적이고 개인적이라는 얘기는 뭐죠? 각각의 지역들이 갖고 있는 이해관계 당연히 다르고요. 각각의 개인이 갖고 있는 이해관계나 관점도 당연히 다 다르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어쩔 수 있냐? 당연히 논쟁의 소지가 많을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 뒤쪽에는 이거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수만 명의 사람들의 이 통근을 빠르게 해줄 수 있는 이런 대중교통 정책이라고 하는 것들이 실제로는 몇몇 우리가 주차 공간들이 사라지는 것에 대한 반대 때문에 멈춰지기도 하고요. 때로는 야, 이 프로젝트가 먹히겠냐? 라고 하는 단순한 걱정 때문에 막힌다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아까 얘기했지만 이런 모든 사람들에게 이득을 주는 프로젝트라고 하더라도 되게 하찮거나 사소한 이유 때문에 멈춰질 수가 있다는 거죠. 얘는 데이터라든지 트래픽 엔지니어링 이런 문제는 절대 아니라고 했었고요. 계획의 문제는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럼 이게 도대체 뭐가 문제냐라고 하면 이 도심, 거리에 대한 대중적인 논쟁이라고 하는 건 어디다? 감정적인 가정들에 되게 뿌리 깊이 박혀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여기에는
아까 이모션 어썸션의 밑줄 한번 쳐주시고요. 아까 얘기했지만 트랜스포테이션이라고 하는 거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역적이고 개인적이고 그 다음에 어떻다고요? 감정적이라고. 지역적, 개인적, 감정적 이 세 가지 키워드를 잘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뒤에 보시면 이런 거죠. 이 변화라고 하는 게 나에겐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그렇죠? 그 다음에 주차를 과연 할 수가 있나? 얘는 안전한가? 내지는 뭐 지역 경제 사업체 어떤 수익성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과 관련된 감정적인 이런 가설들의 기반을 두고 있다는 건데 결국 이 대중교통에 관련된 문제들은 대단히 지역적이고 개인마다 경험하는 바도 다르고요. 또 때로는 그러다 보니까 감정적일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고 그러다 보니까 논쟁의 소지가 대단히 다분하다고 얘기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 글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걸 설명하고 있는 거냐? 사람들이 도시를 거리를 바라보는 방식 내지는 이제 대중교통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거 관련된 정책들을 바라보는 방식들은 어떠냐? 대단히 개인적인 경험과 이해관계랑 긴밀하게 얽혀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러다 보니까 지역적, 개인적, 감정적이라는 건 전부 다 개인적인 경험과 이해관계 이런 거랑 관련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블랭크에 들어갈 내용은 개인적 경험 내지는 관점과 그렇죠? 경험과 이해관계와 긴밀히 연관돼 있다. 이런 내용으로 귀결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찾아야 될 건 바로 이가 되겠죠. 개인적 경험이나 이해관계가 긴밀히 연관돼 있다. 이제 이걸 찾아주면 되는 건데 우리가 이 개인적인 경험이나 이해관계랑 긴밀하게 연관돼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찾아보면 일단 1번을 선지부터 쭉 보시면요. 다른 사람들이 그녀의 도시의 거리를 바라보는 방식들에 긴밀하게 얽혀 있는 게 타인의 시선이죠. 타인의 시선은 뭐 중요하지 않죠. 얘기한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개인적인 경험과 이해관계가 중요하다고 했기 때문에 얘는 일단 빼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각각의 새로운 도심 대중교통 정책과 함께 업데이트 된다고 얘기했는데 뭐 이것도 나온 적이 없는 얘기죠. 얘는 빼야 되겠고요. 그녀가 여행하는 거리와는 무관하게 발생한다고 얘기했는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개인의 경험과 이해관계가 제일 중요하다고요. 그렇죠? 이게 앞에 있는 게 그녀가 여행하는 도로가 결국엔 자신의 개인적인 경험일 건데 이거랑 무관할 리는 없겠죠. 얘는 글의 내용과 반대니까 얘도 탈락이고요. 그 다음에 4번을 보시면 Tracks pretty closely with how she gets around입니다. 그녀가 돌아다니는 방식, 그렇죠? 자신의 경험이죠. 경험과 긴밀하게 연관돼 있다가 되기 때문에 답은 4번이 됩니다. 5번 같은 경우에는 도시가 작동하는 방식인데 도심의 작동 방식은 중요하지 않죠. 그렇죠? 개인의 경험이 중요하다고 했기 때문에 얘도 탈락이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답은 4번이고요. 사실 얘는 이렇게만 놓고 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고 이게 도대체 왜 이게 답이 되는지를 알기가 어려울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이 글이 있는 이제 앞에 있는 내용들을 좀 설명드리면 이 글 같은 경우 이제 처음에 이 본문이죠. 이 지문의 앞쪽 부분에는 원래 어떤 내용들이 설명이 되어 있냐면 실제로는 데이터가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이런 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해줬는데 그 다음번에서 이제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 하지만 데이터에 의존해서 뭔가 분석하고 이런 건 세계가 작동하는 방식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데이터보다는 뭐가 더 중요하다? 개인의 경험이 더 중요하다. 이제 이런 내용과 연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 앞에 있는 내용들을 쭉 보게 되면 이 뒤쪽의 내용이 이제 왜 이런 식으로 연결되는지 알 수 있는데 실제로 그 부분이 빠져 있기 때문에 얘가 좀 뜬금없다고 여겨질 수 있는 여지는 있어요. 근데 그래 전반적인 맥락에서 보자면 데이터라고 하는 것들은 그렇게 중요하죠. 데이터가 물론 우리가 되게 중시하고 이게 믿을 만한 자료긴 하지만 실제로 사람들이 경험한 실제 세계가 돌아가는 방식은 데이터라고 하는 것과는 크게 상관이 없다. 이런 걸 설명하는 거라서 답이 이제 우리가 개인적 경험이 중요하다. 이런 것과 연결이 되게 된 겁니다. 어쨌든 얘는 문제를 풀어줄 때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대중교통에 관련된 경험이라고 하는 게 지극히 개인적이고 지역적이고 감정적이다. 이런 걸 토대로 이게 개인의 경험이나 이해관계에 되게 긴밀한 관련이 있구나. 여기까지 찾아주시면 적어도 개인의 경험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것과 일치가 된다는 걸 찾아주시면 생각보다 쉽게 풀 수 있고요. 만약에 그게 아니라 하나하나의 내용들에 너무 집중하다 보시면 조금 틀리기가 쉬울 수 있는 그런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7번 문제로 넘어갈 건데요. 이번에 이제 학생들하고 이제 저도 잠깐 얘기를 해봤는데 대부분 학생들이 순서나 삽입 문제가 생각보다 좀 어려웠다. 답에 대한 근거를 찾기가 쉽지 않았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친구들이 꽤 있었어요. 꽤 있었고 실제로 저도 이제 문제를 보면
이 37번 문제도 그렇고 저는 39번 문제 이제 두 개를 강의할 건데 이 두 개의 문제들을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게 글의 전반적인 전체적인 흐름을 크게 봐주지 않으면 문제를 풀기가 되게 어려울 수 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보통 이제 뭐 연결사나 지시사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여기에 너무 집중하다 보면 오히려 문제를 그르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런 부분들에 집중해서 문제를 푸시다 보면 이 문제를 풀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일단 37번 문제를 보시면 이 문제를 이렇게 읽었을 때 아마도 여러분들이 가지셨던 첫 번째 반응은 뭐냐? 다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도대체 이 순서를 어떻게 잡아야지? 잡으라는 얘기야? 이런 생각이 아마 드셨을 수도 있는데요. 그래 전반적인 내용은 뭐죠? 규범이 나타나고 규범이 출현하고 이제 전파되는 방식에 대한 설명을 일단 하는 겁니다. 하고 있는 건데 이제 이 문제를 어떤 식으로 풀어주는 게 좋냐? 저 같은 경우 이제 제가 여러 차례 이제 강의를 통해서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최근에 출제되고 있는 순서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그게 뭐 지시사가 됐던 아니면 내용적인 측면이 됐던 각 단락 간의 연결관계를 되게 명확하게 보여주는 지표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찾아서 풀면 좋다. 특히나 문제들을 풀 때 처음부터 이제 주어진 문장 다음에는 B가 먼저 오고 뭐 이런 식으로 찾는 것보다는 이 ABC라고 한 이 세 가지 단락 안에서 두 단락 간의 연결관계를 찾고 그 나머지 하나를 생각해 주는 게 훨씬 더 빠르다. 이런 식으로 제가 설명을 드렸거든요. 저는 이제 보통 마트 상품이 생각나는 2+1 이제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데 이 문제 역시도 그런 방식으로 풀어주시면 조금 더 쉽게 해결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일단 저는 이런 방식으로 먼저 문제를 풀어드리고 내용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은 그 다음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문제에서요. C의 마지막 부분으로 가잖아요. 마지막 부분으로 가면 이런 식으로 설명합니다. 자, 우리가 첫 번째 행동들을 한 사람들은요. 생각을 한다는 거죠. 어떻게 생각을 하냐? 다른 사람들도 내가 했던 거랑 똑같이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야,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너도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니?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겠죠. 뭐 약간 라떼를 찾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이 있긴 한데 야, 내가 이렇게 했으면 너도 이렇게 해야 돼 라는 생각을 가지겠죠. 그쵸? 자, 그러면 이 C의 마지막 부분의 내용이 어디랑 얽히게 되냐? 바로 A번의 첫 번째랑 얽히게 됩니다. 따라서 라고 하는 이 인과관계를 나타내는 결과를 나타내주는 연결사가 왔고요. 그 뒤를 보면 그래서 그녀는 어떠냐? 그들이 누구죠? 다른 사람들이 되겠죠.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행동을 설명해 줍니다. 하나하나 다 설명을 다 묘사해 주는 거죠. 그것도 어떤 식으로 이 규범에 관련된 진술들을 대단히 규범적인 방식으로 이야기해 줌으로써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야,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아? 라고 생각을 들면 이제 그런 생각을 강하게 들고 있으면 사람들에게 설명을 하겠죠. 야, 너 이런 식으로 해야지 라고 얘기를 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우리가 C의 마지막에 있는 타인도 똑같이 행동해야 된다. 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그 다음에 올 수 있는 건 뭐냐? 그러면 사람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겠죠. 그죠? 이게 인과관계로 연결되는 게 맞겠죠. 그러면 우리는 뭘 할 수 있냐? 아, 얘는 C, A가 이렇게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C의 관계를 찾았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는 건 B가 처음에 올 것이냐 아니면 마지막에 올 것이냐 요게 문제가 되겠죠. 일단 A번의 일단 우리가 B에 있는 첫 번째 문장을 보잖아요. but이요, but. but이라고 하는 접속사의 연결사에 체크 한번 해두시고요. 얘는 앞에 있는 것과 반대의 내용이 되겠죠. 이 B의 내용을 보잖아요. B의 내용을 보면 첫 번째 문장은 뭐냐? Some others will not need to have the behavior to them입니다.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어떠냐? 그 행동들이 자신들에게 규정되는 걸 원치 않는다.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뭐죠? 그 행동들이 나에게 기술되거나 규정될 필요가 없다라는 건 뭐죠?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나한테 설명하지 마가 되겠죠. 그래서 보통 여러분들이 이제 어머니께서 이제 뭐 부모님께서 뭘 얘기를 하면 알았어 내가 할게, 내가 알아서 할 거야, 뭐 이런 거랑 비슷한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B를 보면 이런 식의 내용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보면 다른 사람들의 행동의 어떤 규칙성이라든지 아니면 자신 혼자 결정한다고 얘기했어요. 다시 말하자면 남들이 굳이 설명해 줄 필요가 없다죠. 자, B의 내용을 보면 뭐라고 설명됐죠? 벗이 나오고 타인의 설명 따위는 필요 없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B의 첫 번째 문장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드냐? 앞쪽엔 당연히 어떤 내용이 나와야 되겠죠? 타인의 설명이 필요 없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앞에는 설명을 얘기해 주는 게 타인이 설명해 주는 내용이 와야지만 이 문장 자체가 성립할 수 있겠죠. 예. 남들이 아무것도 설명하지 않았는데 내가 굳이 설명이 필요하지 않다는 얘기를 할 필요는 당연히 없겠죠. 예. 자, 그걸 감안하게 되면 B는 어디에 오는 게 맞냐? 바로 A번 뒤에 오는 게 맞다 이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글의 전반적인 내용들을 보면 이 규범이라고 하는 게 처음에는 어떤 사람이 특정한 행동을 했겠죠. 그러니까 내가 난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맞을 거야 라고 이제 이렇게 시작이 됐을 거고요. 당연히 이 행동을 한 사람은 아까 설명드렸지만 다른 사람들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이유들로 하는데 실제로 처음에 행동한 사람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른 사람은 똑같이 해야 되지 않아? 다 이건 이렇게 하는 게 맞겠지 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식으로 하냐? 다른 사람이 설명을 막 해줄 겁니다. 그렇죠? 설명을 해주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경우에는 이럴 땐 이렇게 하는 게 좋아 라고 얘기해 줄 수도 있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야 이렇게 하면 큰일 나 이렇게 협박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어쨌든 이런 것들이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행동이나 그녀가 원하는 방식 행동하게 만들어준다 이거죠. 쉽게 얘기하면 내가 이 사람들에게 얘기 설명을 해가지고 설득을 시키는 건데 어떤 경우에는 그게 잘 안 먹히고 알아서 하는 경우들도 있더라 라는 식으로 글의 내용이 이런 식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답은 그래서 C의 B를 찾아주셔야 되겠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내용상 중첩되는 부분을 찾지 않으면 문제가 좀 어렵고 말릴 수가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고요. 특히나 36번 문제의 답도 4번인데 37번 문제의 답도 4번이기 때문에 보통 여러분들의 경험칙상 그렇게 겹치진 않는다 이렇게 생각이 드셨다면 다른 답을 골라주셨을 경우가 상당히 많을 것 같고요. 특히나 C를 찾았던 학생들이라면 BC라고 하는 3번 답을 골랐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은 듭니다. 어쨌든 문제 자체는 이런 식으로 접근해 주시면 좀 수월하게 해결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나마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39번 문제입니다. 이 39번 문제 같은 경우에도 이게 문제를 내용을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다 쫓아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문제가 얘도 마찬가지로 되게 헷갈릴 수가 있어요. 특히나 이제 이 글 같은 경우가 책이나 이런 데서 나타나는 오식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긍정적, 부정적 이제 이런 걸 설명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게 좋은 건가 나쁜 건가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게 되면 이 문제는 풀기가 되게 어렵고요. 실제로 이 문제를 풀어주는 좀 더 중요한 포인트는 어떠냐? 이 글에 사용되고 있는 비유 이쪽에 집중해 주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 글은 지금 글에 나타나는 우리가 책이라든지 아니면 서면 메시지에 나타나는 미스 프린트랑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돌연변이 이 두 가지를 비유해 설명하거든요. 두 개를 이제 비교하면서 비슷하다 이렇게 설명해서 가고 있는데 처음에 보면 책이랑 서면 메시지에 있는 미스프린트라고 하는 건 당연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겠죠. 이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책에 오탈자가 있다라든지 아니면 이러면 당연히 문제가 생기겠죠. 따라서 예를 들자면 컴마가 삭제되거나 이게 다른 자리에 가는 거는 되게 치명적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내용은 뭐냐? 미스프린트라고 하는 게 되게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경우.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이런 돌연변이라고 하는 것도요. harmful consequence, 그러니까 나빠요가 되겠죠. 그렇죠? 안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보통은. 그래서 우리가 여기 이제 3번 보기 앞까지 내용을 보면 미스프린트랑 뮤테이션이 전부 다 어떤 경우에 전부 다 부정적인 결과를 모두 부정적인 결과를 가지고 오는 유발하는 이런 것들을 설명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죠? 얘요, 얘. 둘 다 모두. 그 다음에 3번 보기 뒤를 보잖아요. 그러면 하지만 때때로 이 뮤테이션, 돌연변이라고 하는 것들이 어떠냐? 이 유기체의 어떤 적합성을 높여주는 방향, 좋아요가 되겠죠. 좋은 방향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첫 번째 판본을 그대로 이제 재현하는 것은 우연하게 실패하는 것. 이게 아까 얘기했던 미스프린트가 되겠죠. 이 부분이. 이 미스프린트라고 하는 것들이 때때로는 더 정확하거나 아니면 업데이트된 인포메이션을 나타내주는 그런 경우가 있듯이 그러면 우리가 이 3번 보기 뒤에 있는 내용은 뭐냐? 미스프린트랑 뮤테이션 모두 다 긍정적인 결과를 가지고 오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얘도 마찬가지로 모두 긍정적인 결과를 유발하는 겁니다. 얘는 그래서 두 가지가 전부 다 좋은 경우도 있고 둘 다 부정적인 경우, 긍정적인 경우 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걸 설명을 해주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보기 뒤로 넘어가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favorable mutation, 우리가 긍정적인 돌연변이죠. 긍정적인 돌연변이라고 하는 것들이, 그렇죠? 다음번 세대에서 되게 많이 반영이 될 수밖에 없다. 우리가 뭐 돌연변이가 효과가 있으면 그게 결국엔 우세해지겠죠. 대조적으로 나왔습니다. by contrast 나왔으니까 얘는 앞에 거랑 정반대가 되는 건데, 하지만 우리가 아주 우연하게 첫 번째 판본의 실수를 교정했던 이런 책이 더 잘 팔린다라고 하는 메커니즘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이제 대조니까 앞에 거랑 이제 서로 대비되는 내용인데, 앞에 내용은 뭐였냐? 이제 뮤테이션은 근데 얘가 아주 우연하게도 뭔가 되게 좋은 결과가 나타나면 이게 다음 세대로도 전달이 된다고. 뮤테이션 같은 경우에는 다음 세대도 전달된다. 그렇죠? 근데 5번 보기 뒤를 보면 대조적으로 by contrast죠. 이 미스프린트라고 하는 건 어떠냐? 얘는 설령 좋은 결과를 가지고 왔다고 하더라도요, 더 잘 팔리진 않는다고 해요. 쉽게 얘기하면 이게 더 긍정적인 결과를 가지고 오는 경우는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더 잘 팔리지 않는다죠. 그러면 우리가 4번 보기를 기점으로 이제 앞에 있는 이제 4번 보기 뒤에 있는 요 두 개의 문장들은 결국에 어떤 걸 나타내는 거냐? 앞쪽에 있는 4번 보기 앞에 있는 내용들은 전부 다 미스프린트랑 뮤테이션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가 모두 부정적이거나 긍정적으로 일괄적인 결과를 미치는,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경우를 설명하는 거고요. 4번 보기 뒤에 있는 이 두 개의 문장들은 뭐냐? 미스프린트랑 뮤테이션 서로 각각 다른 지점들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얘는 같은 지점, 얘는 다른 지점이 됩니다. 여기에 집중하시게 되면 바로 이 주어진 문장의 위치가 4번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그 논쟁의 다음번 단계에서 보면 이런 비유라고는 더 이상 먹히지 않는답니다. 보통 우리가 여태껏 미스프린트를 뮤테이션에 비유해서 잘 설명을 해왔는데, 얘가 모두 부정적이거나 긍정적인 결과를 가지고 오는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설명이 되겠지만, 근데 얘랑 얘는 성격이 다른 경우가 있는데 라는 거가 뒤에 있는 설명이기 때문에 답은 4번에 오는 게 맞는 거고요. 얘는 만약에 4번도 보기 뒤에 있는 이 두 개의 문장이라고 하는 게 하나로 묶여가지고 뮤테이션과 어떤 미스프린트의 차이점을 설명하는 거구나라는 걸 파악하지 못하면 되게 헷갈릴 수밖에 없고요. 특히나 앞쪽에 however가 나오는데 뒤에 또 however 써준다고 이런 생각을 가지시게 되면 이 문제를 풀기가 조금 어려울 수가 또 있다. 실제로 이번에 순서 문제나 삽입 문제들 전부 다 어떠냐? 글의 전반적인 흐름들을 잘 이해하지 못하시면 몇몇의 어떤 이런 힌트나 요것만 가지고 문제를 풀기에는 얘는 쉽지가 않다. 이런 것들이 이번에 순서랑 삽입 문제에 갖고 있는 특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설명할 건 이제 다 끝냈고요. 이제 아마 어쨌든 이미 결과는 다 정해졌고, 그 결과가 여러분들의 마음에 드실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에게 좀 안타까울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을 건데, 아직까지 여러분들의 수험은 끝나지 않았고, 또 여러분들의 수험이 설령 끝났다고 인생이 끝난 건 아니기 때문에 남은 기간 동안에 일단 본인들이 갖고 있는 걸 가지고 최대한 잘 입시 전략을 짜셔서 꼭 좋은 결과를 얻으시길 바라고요. 설령 뭐 그런 것들이 여의치 않다고 하더라도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 또 다른 걸 잘 준비하셔가지고 본인 여러분들 인생에 좀 더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수고하셨고요. 남은 기간 동안에는 어쨌든 당분간은 여러분들이 열심히 노력하셨기 때문에 좀 쉬시면서 마음도 추스리시고 이럴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오늘 수고하셨습니다.